저희가 다음 시간에 음식에 대한 영화를 소개를 할 걸 미리 얘기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두 분이 함께 쓰신 책 영화처럼 산다면야에서 음식이 소재로 실린 혹은 음식이 등장인물인데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어떤 이야기들을 각자 골라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제 책에서 한 편을 골라왔는데요. 감사하게도 동서님이 먼저 해주신다고 해주셔서 저희가 동서님이 골라오신 음식에 대한 글 어떤 글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마음으로 들으면 좋을까요, 동서님? 이제 제가 보통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잖아요. 네네. 네. 아직도 한국의 전통적인 성 역할이라고 한다면 여성이 식사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이제 식사 준비를 많이 하죠. 네. 실상은 사실은 그냥 제가 살려고 제가 먹으려고 만드는 거고요. 아직도 뭐 저는 제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를 제가 만들어 먹는 거고 아내가 만들어준 요리를 제가 좀 까칠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실은 아내의 입맛이 저보다 덜 까다로우니까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요리를 계속 해왔지만은 실제로 음식 준비하는 실력이 확 늘어난 거는 결혼하고 나서가 많은데 그러니까 뭘 만들어도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냥 만든 재미가 생기는 거죠. 이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심은하 배우한테 너무 감사하고 싶은 게 그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는 그 영화가 네. 그 이정현 감독이 만든 그 영화에서 심은하 배우가 너무너무 귀엽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최고로 귀여움. 진짜. 예. 리액션. 그렇죠. 그때 이 라면을 끓여줬나 아무튼 맞아. 이정재 배우가 요리를 맞아. 해줬을 때 심은하 배우가 막 인디언처럼 와와와와와 막 이러면서 그 장면이 그 뒤로 계속 해자가 되면서 왠지 모르게 제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그 심은하인 양 그렇게 따라해주는 그런 게 제가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번 만들고 나니까 이제 요즘은 간도 잘 안 봐요. 간을 안 보고도 요리가 그건 나랑 그 똑같아. 유명하다는 감귀. 나랑 똑같네. 손맛이 어느 정도 생긴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첩반상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한 일품 요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만 만들어서 그걸 먹는 그렇지. 건데 어쨌건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음식을 만들거나 요리를 한다는 게 특수 기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기타를 잘 친다거나 뭐 턱걸이를 한 번에 30개씩 한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특수 기능 생산성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특수 기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떤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양 뭐 이런 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게 할 줄 알아서 좋은 것뿐이지 누구나 다 요리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진 전혀 않고 근데도 사실 인간이란 게 특히 뭐 아니면은 전 지구상에 있는 생명이란 게 사실 다른 생물의 생명을 섭취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떤 형태건 간에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들의 생명을 내가 옮겨받으면서 그렇게 내 생명을 이어나가는 건데 결국 그 나한테 생명을 전해준 그런 식자재나 그리고 그 생명이 나한테 전달될 때까지 내 대신 사육을 한다거나 도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던가 그런 모든 굳은 일들을 떠맡아 준 모든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요. 아무튼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 그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험하게 심하게 대응하시는 그런 흔히 얘기하는 진상 손님들 맞아. 그런 분들이 저는 가끔 가다가 뭐 이건 예의도 음. 예의지만 내 돈 주고 내가 정당하게 사 먹는데 무슨 감사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근데 사실 저 대신 운전해 주시는 분도 그렇고 저 대신 음식을 만들어 주는 맞아. 분들도 사실 내 생명을 좌우하는 그치. 일이잖아요. 맞아. 그럼요. 그 영화를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일보다 훨씬 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가격이란 게 시장의 법칙으로 정해지는 거지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건 그런 비슷한 내용을 쓴 글을 제가 그 이현 작가님이랑 같이 쓴 영화처럼 산다면야에서 네. 각자 말이 김밥이라는 꼭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한 끼의 식사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진 않습니다. 영화를 보고도 음악을 듣고도 얼마든지 엉엉 울 수는 있죠. 적어도 먹고 보고 듣는 그 순간만큼 말이죠. 하지만 그보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영화나 음악과는 달리 식사의 경우 맛이나 서비스, 분위기, 그리고 동석한 사람들과의 관계 모두가 종합돼서 하나의 거대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감동스러운 순간에 좋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그 음식의 맛을 훨씬 배가시키는 경우처럼 말이죠. 그래서인지 한국이나 일본의 대중문화에서 음식을 다룬 작품들 중 최고의 요리 혹은 내 인생의 한 끼를 언급할 때마다 종종 심파로 흘러가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음식이 기억에 깊게 각인되려면 서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겠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리산에서 먹은 신라면도 학교 앞에서 먹었던 파전이나 카레도 방배동 제일현상소 앞 순댓국밥집 모두 서사랑 같이 마음에 남아서 당장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도 굳이 골라보자면 지금 집에서 만들어 먹는 우리 집 김밥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김밥이 다 김밥이죠. 맛으로 따지자면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슈퍼에서 산 단무지에 그때그때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단짠만 맞춰서 먹어요. 계란지단이랑 당근채 볶음, 양배추 샐러드는 빼지 않고 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릴 적에 학교에서 운동회나 소풍을 갈 때 김밥을 싸가지고 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김밥은 왜 전날 밤에 미리 만들어두면 밥이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걸 새벽 6시부터 나가서 장사를 하는 어머니한테 4시에 일어나서 만들어달라고 할 염두가 도저히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월남쌈도 불고기 백반도 쌈에 싸먹을 때에는 다 각자 알아서 싸서 먹는데 왜 김밥만 한 사람이 전담으로 말아야 되는 걸까 하고 말이죠. 물론 손재주가 좋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말아서 똑깍똑깍 썰어준다면 보기야 좋겠지만 시각적인 즐거움만 포기한다면 각자 알아서 취향껏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김밥은 그냥 각자 자기 접시 위에서 즉석으로 말아먹는 김밥이에요. 원하는 만큼 밥 양도 조절할 수 있고 양배추 샐러드를 듬뿍 넣어도 김이 눅눅해져 터질 걱정이 없죠. 무엇보다 형형색색의 김밥 재료들을 한 상 가득 채워놓고 각자 취향껏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사한 잔치상처럼 말이죠. 밥 먹었니? 라고 하는 인사 있잖아요. 이제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한국인의 인사말. 그렇다고 한국인들이 음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미식가를 자처하고 음식 사진으로 자신의 인스타를 가득 채우고는 있지만
먹거리를 특별하게 취급한다고 보기에는 음식의 재료가 되는 생명들, 그리고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형편없잖아요. 떠받들어 모셔야 할 것까지는 없지만 최소한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도 여전히 음식은 사람들의 삶이나 관계를 비춰주는 조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축하하거나 격려 또는 위로하려고 할 때, 상대방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 상대방과 같은 식탁에서 밥 한 끼 먹음으로써 내가 그 사람과 같은 편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동선 작가님 저희 책에서 음식 이야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예상하셨겠지만 영화 체리 향기에서 네. 라면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이 책 중에서 동선 작가님이 그 음식에 대한 부분 중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사실은 오늘 낭독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네. 낭독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상대를 축하하거나 격려 또는 위로하려고 할 때, 상대와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 상대와 같은 식탁에서 밥 한 끼 먹음으로써 내가 그와 같은 편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부분이거든요. 처음 네. 원고를 받았을 때 정말 많이 공감했고, 네.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에는 사실 시간과 마음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도 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선뜻 밥 한 끼 먹는 게 쉬운 듯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정말 좋았고, 네. 누군가와 밥 한 끼 먹자는 일이 어려워서, 그래서 식구가 되는 일이 쉬운 듯 어려운 게 아닌가.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네. 좋았어요. 필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제가 느꼈던 부분을 이현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빼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정말 그 제목에 충실했던 각자 말의 김밥이 굉장히 신선했는데, 왜 신선했냐면, 동서님이 아까 나는 유연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동서님이 유연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거나 아니면 그래서 늘 유연함을 느껴왔고, 그게 어떤 나이나 성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김밥을 싸는 방법에 있어서도 타코나 월남쌈은 다 재료를 펼쳐놓고 각자 싸먹는데 김밥은 왜 안 돼? 김밥도 그렇게 하면 한 사람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각자 맞아.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그 생각의 발상이 너무 좋았고, 이런 발상이 비단 음식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동서님의 그런 삶의 태도에 배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좋았고, 동서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머님한테 새벽에 일어나서 싸달라고 하기가 맞아, 너무 죄송했다. 맞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좀 사르르 했던 게, 저는 저도 엄마가 일을 계속 하셨으니까, 이제 소풍이나 뭐 그런 날, 특별한 날, 엄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싸주시면, 그날만큼은 엄마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날 감사함을 안 느꼈다는 게 아니라, 더욱더 느꼈던 게 엄마가 이것 때문에 새벽 정말 5시, 뭐, 혹은 그 이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셨겠구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 집안에 참기름 냄새가 쫙 퍼지면서 맞아, 계란을 맞아. 지글지글지글 하면서 계란 지단을 계속 붙이고 그리고 당근도 볶고 또 다른 것도 볶고 시금치도 참기름에 조물조물 묻히고 밥도 깨랑 또 소금 넣어서 참기름에 또 조물조물 또 비벼 놓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김밥은 거의 김밥은 어머니의 사랑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정도여서 그거를 각자 만들어 먹는다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약간 저에게 절대적인 어떤 음식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동서님의 그 문장을 읽었을 때 동서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짐작이 되고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났었고 저도 그러니까. 엄마한테 항상 먹고 싶은 거를 말하지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엄마가 일을 하시니까. 그래.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어렸을 때 백일장에 나갔을 때 이제 어떤 할머니와 그 손녀의 이야기를 글로 쓴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할머니가 사실 저희 엄마를 쓴 건데 그 할머니가 김밥을 싸주시는 얘기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 김밥이 어떤 김밥이냐면 김밥을 도저히 준비할 시간이 안 돼서 왜냐면은 그 할머니가 이제 마을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셔서 그 시간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밥을 다 볶아서 그 볶은 밥을 김에 도로록 말아서 김밥을 말아 주시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썼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제 친구 얘기랑 섞인 거예요.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친구들이 다 김밥을 다 꺼내 놓을 때 그 볶음밥 김밥을 꺼내 놓으면서 우리 엄마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친구의 그 말과 그 표정이 너무너무 제 것인 양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밥이 제일 맛있다 그러면서 막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 않았던 게 엄마들은 김밥을 싸기 위해서 새벽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시는 걸까. 그래, 맞아.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각자 말의 김밥이 저한테 와닿았나 봐요. 이거를 만약에 한 명이 다 싸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한 명이 자기 먹을 걸 하나씩 쌌다면 이렇게 엄마 한 명이 고생하시지 않았을 텐데 왜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그 짧은 문장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떠올랐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은 게 누구나 음식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맞아. 네,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든 뭐 슬픈 추억이든 뭐 감동적인 추억이든 다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맞아. 이제 이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릴까요? 예. 네,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네. 이영님의 낭독을 한번 들어볼게요. 강강술래 이연. 엄마가 자주 싸준 도시락 반찬은 계란부침이랑 진미채 간장조림. 엄마표 계란부침은 일반 계란말이랑 달라서 당근이나 쪽파를 다져 넣고 부침개처럼 도톰하게 부쳐서 그날 엄마 기분에 따라 어느 날은 네모 반듯하게 어느 날은 어슷 썰어 도시락통에 담아줬어요. 간이 짭조름하던 그 반찬은 특별히 맛있게 먹은 기억도 없는데 이따금 생각나요. 입맛 없는 날이면 더. 문제는 간장에 졸인 진미채. 잘게 자르지 않고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도시락통에 우겨 넣은 진미채는 점심시간에 뚜껑을 열면 펑 하고 깨어났어요. 새 생명 얻어 부활한 진미채에 놀라 벌개진 얼굴을 감출 새도 없이
이로 잘라먹을 생각에 고만 싹 달아난 입맛. 집에서 막 조리했을 땐 고분고분 야들야들한 진미채가 시간이 지나면 뿔딱지난 야생마로 돌변하는 걸 알면서도 엄마는 꼭 담임선생님이랑 한 책상에서 밥을 먹게 된 다음부턴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조마조마했어요. 깜짝 상자 인형처럼 진미채가 튀어나올까봐. 뚜껑을 열고 진미채가 보이면 한숨부터 오늘도 망했다. 선생님이 또 잔소리하겠네. 왜 이렇게 밥을 깨작거려? 이 반찬은 안 먹을 거야? 편식하면 안 돼. 내 인생 가장 고역인 끼니를 꼽으라면 담임선생님 눈길 피해가며 먹던 그때 그 도시락. 날 쏙 빼닮은 둘째 지연이.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 때마다 낯선 얼굴을 눈에 새기고 질서와 규칙이 몸에 뵐 때까지 공포에 가까운 겁을 집어먹고는 뒷걸음질 칠 때면 고개 내밀던 배앓이. 자라면서 점점 짧아지긴 했어도 적응하려면 꼬박 1년. 간신히 적응했다 싶으면 학년이 올라가고 어쩌다 이사라도 갈라치면 아이랑 저는 말 그대로 초주검. 지연이가 6살 되던 해 이사한 1층 아파트 살 땐 판박이처럼 닮은 어제와 오늘이, 오늘 같은 내일이 끝모르게 이어져 아이는 배앓이에, 저는 저대로 뭔지 모를 허기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집으로 이사하고 얼마 안 돼 재활용 수거하는 날 운 좋게 주운 미끄럼틀. 그걸 깨끗이 닦아 거실 한복판에 놓고는 아침이면 지원이 등원시키고 집으로 와 청소하고 장 받아가 음식 준비해놓고 오후엔 하원하는 지원이 마중 나가서 셔틀버스에서 내리는 지연이랑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해가 꼴딱 칠 때까지 땀 뻘뻘 흘리며 논 애들이랑 그의 엄마까지 불러 저녁밥을 지어 먹고 놀다 헤어졌어요. 그렇게 다들 돌아가고 나면 지연이랑 둘이서 어지러운 집안을 정리하고 나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지연이 유치원 적응하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고. 그래서 도움이 됐냐고요? 그다지요. 집에서 온 친구들이랑 스스럼 없이 잘 놀다가도 다음날 유치원 갈 시간이면 어김없이 배앓이를. 그렁그렁 두 눈에 눈물이 고여서. 그렇게 3년 넘게 동네 애들이랑 엄마들하고 한솥밥을 먹었어요. 피부치보다도 자주. 맹물처럼 아무 맛 안 나던 뻔하디 뻔한 그 시절을 버티게 해준 건 통으로 드러내도 아깝지 않다던 엄마 노릇. 좁은 식탁에 둘러앉아 돌아서면 금세 꺼질 수다 한 판과 함께 목구멍으로 밀어넣은 그때 그 밥알. 잔칫날처럼 왁자지껄했던 그때
그 밥때 하루도 빼먹지 않고 터지던 웃음보와 울음보에 달큰하고 끈적이던 그때 그 밥상머리. 제가 이 단락을 이때 먹었던 밥이 맛있어서 이 단락을 읽었던 건 아니고, 그때 해줬던 엄마 반찬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은 사실은 없어요. 엄마 반찬을. 그 헐. 계란 반찬이랑 진미채 조림이, 왜냐하면 엄마가 아침에 얼마나 바빴겠어요. 세 남매인데 아침도 챙겨주고 도시락도 3개를 싸줘야 됐는데, 그때 아침에 반찬까지 해서 넣어주려면, 그런데 엄마가 그때 계란 반찬에 소금을 골고루 뿌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왜 있잖아요. 반찬을 딱 계란을 먹었는데 어느 부분은 싱겁고 어느 부분은 유난히 짰던 것 같아요. 그 계란 반찬이. 네. 그런데 너무 희한한 거는, 내가 그리운 건 그 짠 계란 반찬과 굳어서 딱딱한 진미채 조림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완전. 그 계란 반찬의 짠맛, 엄마가 했었었던 그 음, 짠 계란 반찬이 어떨 때 먹고 싶으면서, 그걸 먹었을 때 그 시절에 담임 선생님하고 마주 앉았던 그 책상의 그 풍경이 휙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처럼 곤욕스럽지 않으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 순간에 저한테 정말 짧은 찰나의 순간, 그때 10몇 살의 나와 그 시절에 엄마였던 그 여자, 엄마가 아닌, 나의 엄마가 아닌 그 네. 여자, 그 시절에 그 여자, 아이 셋에 아침을 챙겨주고 도시락 반찬을 하면서 막 분주하게 주방에서 막 챙겨 도시락을 쌌던 그 여자.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는 지금의 나가 동시에 그 잠깐 찰나의 순간 존재하는 그 느낌이 순간 확 지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만든 어떤 그 계란 반찬에서 엄마께 먹고 싶어서 그걸 똑같이 흉내냈는데, 그 짠맛이 확 입안에서 돌 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음식은 맛있어서 또 그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맛이 없었지만 그걸 먹었을 때 그 시절이 그대로 불러오는 그 느낌 때문에 그게 먹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이 문장을 골랐어요. 그리고 또 아이를 키웠을 때 사실은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내가 육아를 했었던 20년은 내 인생에서 통으로 드러내도 나는 후회스럽지 않아. 너무너무 힘들었어. 라고 했는데, 제가 브런치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저랑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암 투병하면서 항암 치료할 때 침대에만 누워있을 때 애들이 나 4살 때 뭐 했다고, 5살 때 뭐 했지, 10살 때 뭐 했지,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물어봐서, 그런 얘기들을 수백 번씩, 수십 번씩 해줘도,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줘도 깔깔대고 웃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애가 이런 얘기를 어디다 좀 써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런치에 쓰기 시작했고, 쓰면서 알았어요. 그때 아까 그 작가님도, 룩백의 작가도 얘기했지만, 이게 모든 날들이 내가 다 통으로 드러낼 만큼 슬프고 우울하고 불행했던 것만은 아니구나. 그 날들 속에도 눈부시고
기뻤던 날들이 있었어. 그거를 알았어요, 제가 쓰면서. 그래서 그때 둘째를 위해서 동네 엄마들과 애들을 불러서 밥을 먹고 그 하루하루가 되게 고달프고 고되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말 지쳐서 눕자마자 골아떨어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때 그렇게 밥을 먹었기 때문에 첫째 엄마들하고는 지금도 잘 연락을 안 하지만 다 끊기고 전화번호도 모르지만 그때 같이 먹었던 둘째 친구 엄마들하고는 지금도 연락을 하고 만나서 밥을 먹고 그래서 밥정이라는 게 있지 않나. 밥정이 있죠. 정말로. 그래서 이 단락을 골랐어요. 네. 네. 저는 일단 제가 고른 그래도 계란이 주요한 소재인데 이언님의 기억 속에서도 계란말이가 나와서 너무 반가우면서도 우리의 계란말이가 얼마나 닮았고 또 얼마나 다른가 그 생각을 해봤었고 그러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퐁당퐁당 물장구를 치는 그런 마음으로 제 글을 들어주세요. 네. 예. 네, 읽어볼게요. 예. 곧고 푸른 대파 한 줄기와 깨끗한 계란 몇 알로 무얼 만들어 볼까? 먹기 전에 숟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고 싶은 폭신한 계란말이도 눈 오는 밤길을 수그리고 걸어온 이를 위한 계란국도 숟가락에 넘치게 떠서 한참 우물거리고 싶은 계란찜도 이 한 쌍의 소박한 재료에서 탄생한다. 식어도 맛있지만 김이 자욱할 때 최상의 맛을 보여주는 메뉴들. 헤드폰으로 찬 귀를 덮고 서둘러 돌아가는 가끔 뛰어가는 퇴근길 밤하늘에 배경 화면처럼 펼쳐놓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집밥의 맛.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냐면 그런 말 대신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계란찜을 앞에 놓아주면 좋겠다. 노란 꽃이 가득 핀 봄 언덕처럼 부푼 모양이 설레서 숟가락을 쥔 손이 숨을 고르겠지. 다정한 반응을 기대하는 눈이 맞은편에서 턱을 괴고 바라보면 한 입 넣자마자 눈을 크게 열어 말해주고 싶다. 네 마음은 정말 포근해. 겨울밤에 피어난 계란찜만큼. 그렇게 정다운 저녁을 함께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맛집에 가는 수밖에. 이거 먹어봐. 망설이면 온기가 날아갈 거야. 이 온도와 촉감과 맛을 마주친 눈에서 읽고 싶어. 수줍음 없이 그런 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너와 밥 짓는 냄새 구수한 쪽으로 걸어가고 싶다.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좋네요. 네, 동서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지 궁금해요. 저 지난번에 낭독했던 글에 네, 저희 선배 형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그 형이 잘하던 요리 중에 하나가
네. 계란찜이었어요. 생각나, 그래서 어떡해. 그 집에 이제 놀러 가면은 네. 근데 그 형은 이제 비법을 얘기하는데 비법은 조개다시다. 그때 막 처음 나왔던 조개다시다라고. 이거 진짜 고급 정보. 이거는 진짜 해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은 아주 퉁명스러운 말투로 혹은 자기 변호를 한다는 느낌으로 조미료를 조금 넣어줘야 맛이 산다. 막 이렇게 그렇게 말했던 게 그 형이 갑자기 생각이 났고 그 얘기 방금 낭독을 들으면서 네. 그러면 이현님은 또 어떤 부분이 이현님의 기억이랑 맞닿아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워낙 풀 작가님 글을 너무 좋아해서 이 글도 저는 좋았고 사실 네. 네. 여러분한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영호님들한테 혹시 풀 작가님의 아끼는 마음을 읽으신 영호님들도 계시겠지만 안 읽어보신 영호님들한테 아끼는 마음을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그 책 안에 사실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방금 낭독해 주신 파와 계란의 나날뿐만 아니라 네, 그 책 맞아요. 안에는 무늬가 있는 맛이라는 카테고리 그 카테고리 안에는 아예 대놓고 먹는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그리고 한 챕터 전체가 빵 얘기만 돼 있는 네. 챕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 맞아. 그 안에는 얘기, 네, 먼저 무늬가 말씀하세요. 있는 네. 맛에는 납작만두와 기름떡볶이, 둘레국수와 햄버거와 우동이 있어서 각각의 표정으로 있고 읽어주신 문장에서는 너무 좋았던 거는 밥 짓는 냄새 구수한 쪽으로 걸어가고 싶다. 그리고 이 책에서 풀 작가님이 얘기하세요. 마주보는 얼굴이 되게 사람 얼굴을 마주보는 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책에서.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내 마음은 정말 뽀근해. 겨울밤에 피어난 계란찜처럼. 그리고 수줍음 없이 그런 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너와 밥 짓는 냄새 맞아요. 구수한 맞아요. 쪽으로 걸어가고 싶다. 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수줍음 없이 그런 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너와 그런 상대와 밥 짓는 냄새 구수한 쪽으로 걸어가고 싶다. 이 말이 네.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풀 작가님 성격상 참 어렵다는 걸 알기에 네. 참 좋았어요. 근데 위원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낭독한 부분만 읽어주시지 않고 제 책의 다른 부분들도 다시 읽어주셨네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사실 피드백을 내고 나서 1달, 2달간은 많이 받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받기가 힘들어요. 제 책을 계속 읽었니? 뭐 어느 부분 어땠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현님한테도 제가 몇 번 조른 적이 있어요. 써달라고 피드백을. 근데 이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써주질 못하셨는데 오늘 제가 그 대답을 들은 기분이어서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셨고 이렇게 많이 밑줄을 쳐주셨구나. 그걸 모르고 나는 계속 써달라고 조르기만 했구나. 그래서 2배 감동이에요. 정말. 그리고 덧붙여서 영호님들에게 팁이라면 짧은 꿀팁을 드리자면 어저껜가 제가 길을 가다가 광고하는 걸 봤는데 광고 포스터가 이름이 더 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장나라가 빵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찍었나 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빵 얘기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드디어 이렇게 빵으로
빵으로 선진국이 됐구나. 네, 빵 얘기로 이렇게 프로를 만들 수 있다니? 하면서 제가 내가 빠질 수 없겠다. 내가 요즘에 빵 그렇지. 먹기를 조금 게을리했지만 그러나 빵을 좋아하는 애빵인으로서 이걸 꼭 보자. 보고 내가 주변인들에게 너 그거 봤어? 라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라는 생각을 했고 맞아요. 제 책에는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다른 얘기인데 그 안에 맞아요. 먹는 얘기를 맞아요. 집어넣어서 맞아요. 그 얘기를 좀 더 그 음, 먹는 냄새가 폴폴 음. 나는 그런 글로 쓰고 싶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걸 의도하고 쓴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빵 이야기도 그래요. 제가 빵 얘기를 써야지 하고 쓴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그날의 인상적인 걸 쓴 걸 모았는데 그 빵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빵을 좋아하는 이유를 책에도 쓴 적이 있지만 또 그리고 지난번 자기소개에도 쓴 적 있지만 저는 사실 빵을 맛으로 먹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저한테 빵은 사실 촉감의 문제예요. 그거를 씹었을 때 입에 물었을 때 포근한 느낌이 있잖아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근데 사실 그런 느낌을 주는 음식이 많기는 한데 빵처럼 이렇게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확 와닿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근하다는 느낌을 주는 음식 중에서도 빵이 1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마음의 허기가 느껴질 때 그 포근함을 느끼고 싶어서 그러니까 누구를 꼭 안아보거나 누구의 뺨에 입을 가만히 대보거나 그런 감정을 내가 지금 당장 실현시키지 못할 때 그럴 때 빵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빵 얘기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빵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